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우선 정원호 사건, 이 네.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후보 계속 여러 가지 이 추문에 휩싸여 있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동구청 출연기관장이 성폭력 범죄 혐의자였다, 뭐 이런 사실까지도 알려졌네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뭘 해도 정원호만 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원호 후보가 굉장히 많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사법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뭐 도이치모터 사건 유명하죠. 도이치모터 사건 관련해 가지고 뭔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거는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게 뭐냐면은 성폭력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폭력 혐의자를요 이번에 본인이 성동구청장 할 때 성동구청장 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을 했던 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성폭력 혐의자가 있었는데 이 혐의자가 1심에서 일단은 유죄를 받았습니다. 강간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됐어요. 그리고 3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 3심이 1년 넘게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무죄 나올 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옵니다. 2심 무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력에 대한 간음,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간의 경계선에 있다라고 이제 판결했다 그럽니다. 네. 그럼 이게 아직 3심 확정이 되지 않고 간음이냐 강간이냐 이 경계선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굉장히 성폭력 관련된 혐의자로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함부로 공직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3심의 최종 결론까지 기다렸다가 앉히는 게 상식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이죠. 2025년에 이 사람이 재임용됩니다. 네. 근데 재임용됐더니 성동구청장 여기에 대해서 나랑 관계없어. 이거는 독립적인 정관에 의해서 따로 운영된 기관이기 때문에 나랑 관계없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따져보면요. 그 정관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그 출연 연기관,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관이 이사가 있는데 이사진 구성이 바로 성동구청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이제 성동구청 공무원들이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동구청장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청장이 어떤 경력이 가진 사람이 이번 기관장에 됐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향력이 성동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이 사람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누구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또 윤희숙 이제 전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 자리가 관례적으로 쭉 본인이 선거에 당선되고 나면 본인 선거를 도와준 사람에게 챙겨주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 네. 기관장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얼마나 논란이 컸냐면요. 이 저분 아까 말한 그 성폭력 혐의자 그분이 기관장이 임명되니까요. 주민들이 성동구청에서 가두 시위를 했었대요. 가두 시위하면서 그게 언론에 크게 보도가 돼, 지역 언론이죠. 그게 보도가 됐었었고 또 하나 성동구의 의원들도 이 사안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면서 5분 발언까지 했을 정도예요. 이렇게 문제가 컸었는데 그걸 그냥 깔아뭉개고 진행을 해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건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냐? 2020년 아마 재선일 때 같은데 2020년에 그 성동구에 있는 A 공무원이 구연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어느 행사장에서 그 5급 이제 성동구청 공무원인데 구연을 포옹을 한 겁니다. 이제 신체적으로 좀 과도한 접촉을 하면서 포옹을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이제 구연이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이건 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징계가 안 나는 거예요. 즉 경찰에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깁니다. 재판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안 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MBC가 이걸 집중적으로 크게 보도했었는데요. 그랬더니 MBC 보도를 보고 뒤늦게서야 직위 해제를 하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이 사건은 1월 달에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언론 보도 나고 뒤늦게 했잖아요. 근데 그 결정이 6월 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한 7개월 동안은 이 사람이 이게 피해자죠. 피해자는 계속 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가해자인 성동구청장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2차 가해 피해를 계속 당해왔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 관련에 대해서는 행정 처리한 게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는 게 이번에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정원호 후보가 캠프 차원에서 공약을 발표했는데 기가 막히게 공약을 냅니다. 그 공약이 뭐냐면 바로 젠더 폭력 제로 서울이라는 이름에 대한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성 관련된 폭력이나 추행 같은 건 서울시에 전혀 없게 하겠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을 거기서 보호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본인이 성동구청장 하던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비위 의혹이 있는 사람을 징계를 안 하면서 감싸주거나 또는 이렇게 2심에서 무죄 나왔지만 3심에서 확정되지 않은 아주 의혹이 많은 사람을 출연 연구 기관장으로 재임용하는 거. 재임용하는 것을 두 번 임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재임용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정원호 청장이 위선적이다. 역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거돈 사건이라든가 박오수 사건이라든가 안희정 사건이라든가 보면 성범죄 관련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관대해요. 그렇죠. 상당히 관대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언론에서 주목 안 하면 은근슬쩍 슬그머니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번에 또 그 장경태 의원권도 슬그머니 넘어가려다가 장경태 의원이 뭐 어떻게 했죠? 본인이 스스로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이걸 다시 한번 다뤄달라 해가지고 그게 사실상 유죄 취지로 해가지고 기소가 된 의견으로 송치된 의견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었어요. 관대했었던 게 역시 성동구청장 본인도 구청 이끌 때 관대했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서울시 공무원이 지금 몇만 명입니까? 그 공무원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성 공무원들 이렇게 좀 성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온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가능성도 있고 서울 시민들도 이 사람의 공약을 믿을 수 없는 위선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정원호 관련된 충문은 근래에 지금 몇 건이 터졌잖아요. 네네. 예, 물론 이제 성동구 힐링센터 여수에 그 건도 터졌고 또 하나 가장 큰 건으로는 최근에 본인이 고액 후원금을 받았던 관련자들이 소속된 기업에게 540억 규모의 수의 계약을 맺어줬다. 네. 야, 몇 년 사이에 540억 정도 수의 계약을 맺어줬다면 거의 뭐 저수지 수준이 가깝게 이것도 돼 보이는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지난번에 논란이 좀 되다가 네. 지금 좀 약간 그 수그러드는 분위기인데 제대로 진상 규명이 안 된 채 지금 이 사건이 그냥 약간 물밑에 가라앉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대가성 뇌물 사건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8개 업체거든요. 네. 8개 업체가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에게 고액 후원을 한 사람이 소속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요, 5년 동안 총 86건 계약을 했는데 이 중에 75%가 수익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어제 나오네요. 고액 후원자 소속 8곳에 성동구청 사업 수주 5년간 사업 수주 계약 건수하고 금액이 지금 다 나와 있네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 보면 A 회사 나오고 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회사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네. 폐기물 처리 회사가 좀 금액이 많습니다. 네. 폐기물 처리 회사가 4곳이 총 357억 원 정도를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8군데 업체가 86건을 총 계약했는데 이 중에 75%가 수의 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들 업체가 5년 동안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541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 아무리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의심스럽죠. 어떤 의심이냐? 일감 몰아주기 카르텔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아주 뚜렷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성동구청장 시절에 본인이 했던 사업 중에서 스마트 쉼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원호 구청장이 굉장히 밀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왜 본인이 미냐면은 이게 스마트 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에어컨이 나오고
난방기가 돌아가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고 비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인데 이거를 성동구에서 이제 도입을 합니다. 이때 도입했을 때 A 업체가 있습니다. A 업체가 5년간 26건 중에서 19건을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저기 나오는 스마트 쉼터에 저런 건데 저기 이제 규모가 이제 굉장히 다양해요. 작은 것도 있고 굉장히 큰 것도 있는데 저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저기 있던 그 이제 임원이 성동구청장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낸 게 이번에 확인이 됐어요. 근데 500만 원을 이제 후원했거든요. 고액 후원금 명단은 300만 원부터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자 생각해 보면요. 상식적으로 5년간 19건의 수의 계약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후원금으로 500만 원 딱 하고 말았을까? 라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이에요. 더 후원금을 뭔가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이 뭐 몇십억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몇십억을 이제 사업을 수주하고 그 사업을 인허가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구청장에게 고작 500만 원 몇 번 주고 끝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인의 상식이기 때문에 이게 검찰에서 제대로 들어가서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안 움직인 거예요. 왜? 정권 눈치를 보고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자, 아주 간단해요. 저 업체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수의계약을 했었던 서류 그리고 압수수색하면서 그때 그 수의계약했던 담당자와 그 다음에 성동구청의 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그 공무원의 핸드폰을 입수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느냐 아주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체를 밝힐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 굉장히 애석하고요. 전현희 의원 정도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근데 전현희 의원도 아주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카르텔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후원금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 그리고 후원금 받았으면 그 돌려줬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작 500만 원 뭐 받은 거 이거 몇 번 받은 거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마치 저 수의계약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뉘앙스 풍기면서 전현희 의원의 입장을 냈거든요. 이것도 보면서 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자기들 경선하긴 하지만 정원호 구청장한테 몰아주기 위한 게 아니냐. 어떤 후보를 몰아주기 위해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실체를 밝힐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야말로 정말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해서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될 엄청난 사건이다. 541억 원의 수의계약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데는 곳곳에서 지금 의혹투성이고 고액 후원금을 냈다는 것은 그만큼 이권이 서로 관계가 돼 있는 민관 부정 청탁 관계가 지금 확인된 건데 실제로 이제 청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제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단순히 그 의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단계로 넘어야 될 상황인데 민주당의 지금 서울시장 후보자들, 네네. 경선자들이 있잖아요. 네. 박주민, 전현희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침묵하고 있어요. 네.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누가 민우 후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민우 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 민우 후보에 대해서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을 하게 되면은 이 개딸들에 의해서 이게 수박으로 낙인 찍힐까 봐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신 있게 공직자로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 이 검증을 하기보다 내가 나중에 정치인으로서 이제 국회의원 돌아왔을 때 개딸들에게 낙인 찍혀가지고 혹시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칼이 무디고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이 픽한 후보들에 대해서 손대지 못한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역이군요. 그렇죠. 소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도에 들어가면 왜 아무도 범죄자가 숨어 들어가면 그 손을 못 대고 추적을 잡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재명이 픽하면 소도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손을 못 대는 그런 형국이 된 거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그랬잖아요. 옛날에 경선할 때 이낙연 캠프 측으로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죠? 바로 이 대장동 사업. 이거 누구 거냐? 이 배우가
진짜 배우자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었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구속돼서 유죄받을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개딸들이 두 번 다시는 우리끼리 사법 리스크를 만드는 그런 고발이라든가 지적을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눈을 아주 쌍심질 키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전현희 후보와 박주민 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게 아닌가?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 되는 것보다 개딸들한테 수박으로 찍히는 게 더 두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유시민과 송영길의 어떤 그냥 이건 난타전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다른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씨가 지난번에 매불쇼에 출연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이 송영길 씨를 공격을 했어요.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해가 될 사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송영길을 직격을 했는데 송영길이 이에 대해서 이제 맞불을 놓았습니다. 유시민 씨가 분류한 3개 분류법 그런 방식으로 공격하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다. 갈라치기다. 뭐 이렇게 서로 맞불을 놓고 또 대응하고 역공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권 내 지금 이제 파워 게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 아주 깊숙이 더 층층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여당 내부의 이제 분열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 같은데 조금 세력화되고 또 운동권 세력 내부에도 분화조심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지금 과거에 이제 뭐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유시민 씨, 송영길 씨 두 분 다. 그런 송영길 씨는 인천에서 이제 그 공장에 숨어 들어가지고 거기서 노동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 유시민 씨는 노동운동할 때 이제 연설문 같은 거 쓴다든가 성명서, 대자보, 흔히 말하는 대자보 쓰기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신데 물론 이제 하다가 과거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일반인을 경찰의 프락치로 오해해가지고 굉장히 심한 폭행을 가해서 유죄 처벌 받은 적도 있는 그런 폭력성도 과거에 전과로서 확인이 된 그런 운동권 출신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이재명과 그다음에 정책 내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 이재명이라고 해서 이재명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세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 내는 우리가 민주당의 적통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개딸 강성 개딸을 자기 지지층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시민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A, B, C로 나눠 가지고요. 예. A는 이제 가치 그룹, B는 이익 그룹이라 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이재명 이제 지지하는 세력을 B그룹에 넣습니다. 즉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은 민주당의 적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은 이그룹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유효기간까지 딱 있어요? 그렇죠. 유효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급이라는 것은 이재명이 살아있을 때, 이재명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그 기간만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치 그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거 가치를 실현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계속 바뀌어도 그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영속적이고 영원히 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가치그룹과 이익그룹으로 나눈 이게 굉장히 교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요. 가치그룹 있는 A그룹과 B그룹은 또 다른 가치 이렇게 우리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과거에서 운동권 기반했던 새로운 가치에서 민주당은 이제 이익과 효능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가치, 그런 가치로 이제 새로 변모하는 그런 두 가지 갈래가 생기는데 이거를 유시민이 파악을 하고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가치는 가치가 아니라 이익이다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이게 유효기가 5년밖에 되지 않는다라 해가지고 규정을 해서 프레임을 짜서 이것을 도태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가려면 A그룹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유시민의 논리인데 이게 이익그룹에서는 정말 환장할 일인 거죠. 우리가 정말 새로운 민주당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인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익 집단으로 매도하는 유시민 씨가 좋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송영길 씨하고 유시민 씨가 이렇게 싸우는 거냐?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옛날 조국 사태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 때 유시민 씨 뭐라 했냐면요. 검찰의 과잉 대응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동양대 전 총장이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좋게 가자라고 하면서 그 이제 조민에 대해서 동양대 표창장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위임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조민의 엄마에게 위임을 했다는 식으로 정경심이죠.
정경 시절 때 위임했다는 식으로 진술해주면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조국 사건을 덮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조국 사건은 뭐죠? 징역 2년이 확정돼 가지고 자녀의 입시 비리 주범 또는 이제 기획자라는 것이 확정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때 유시민 논리는 이거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검찰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국을 타겟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유시민 입장이었는데 송영기는 당시에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송영기는 2021년도에 당 대표였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자라고 해서 사과를 결국은 주도했습니다. 사과를 주도했더니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친문이 이재명 대선 때 적극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문에 정권이 결국 반납됐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반납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국에 대한 입장은 유시민은 조국을 지켰어야 된다는 거고 송영기는 조국에 대해서 사과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사과를 안 했더니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대선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얘기는 외부의 책임이 있다. 정권 교체에 대한 책임이 외부에 있다는 거고 송영기는 우리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친문 세력이 이재명 대선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 졌다라는 식으로 외부 책임과 내부 책임으로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둘이 감정이 굉장히 격해졌고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지금까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때 유시민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조국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사과를 하니까 사과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송영길이 본인 리더십에 대해서 자기를 흔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 대표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면서 유시민 씨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나의 리더십을 네가 존중 안 했잖아. 이런 입장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유시민 입장에서는 네가 제대로 리더십 발휘 못했잖아. 이제 그런 입장이 서로 있기 때문에 지금 건널 수 없는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한 가지만 이 주제는 좀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그런데 어느 정권이나 권력을 잡게 되면 구권력과 신권력이 다투는 경우도 일부 있고, 네네. 개파 간 이제 정파 간 싸움도 우리 어떤 정치 역사에서 크고 작은 형태가 좀 다르지만 있어 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 논쟁에 보니까 권력 내부의 싸움이기도 하면서 정통성 논쟁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아까 네. 이제 가치그룹, 이익그룹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노무현까지 자꾸 이제 상당히 끌어들이면서 어느 순간에 노무현 노선을 둘러싸고 싸우는 이런 양상까지도 비화되고 네. 있어요. 이게 네네. 어떤 속성이라고 보세요?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때 봉화말 내려가지고 뭐 네. 노무현의 뭐 뜻을 뭐 기리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누가 반대했죠? 누가 비판했죠? 곽상은 노무현의 사위가 무슨 소리냐, 내가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당 대표가 진짜 노무현의 뜻을 이어가기보다는 본인이 현재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는 네. 친노 세력, 즉 친문 세력의 도움 없이는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의 목적을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나는 노 대통령을 존경합니다라고 하면서 포섭하는, 그러니까 친문과 친노 세력을 포섭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전부 다 사실 포섭 안 되겠죠. 하지만 그 중에 일부라도 포섭해서 자기 쪽으로 데려온다 그러면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딸 세력과 더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결 구도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강성 유 이재명 세력과 그다음에 김어준을 비롯한 정청래 세력, 거기에다가 친문 세력과 친노 세력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친노 세력에게 머리를 굽히면서 자기 쪽으로 데려오려고 그러고 그 데려오려는 연장선상에서 뭘 했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했었던 거예요.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장관 하다가 결국은 사법 처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친노와
친문의 정신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국 대표를 원내에 진입시키고 민주당과 합당을 하게 되면 친노와 친문 세력들이 정청래에게 우호적인 태도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김어준 개딸 세력과 이 두 세력이 만나서 이재명과 붙는다면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계산적인 차원에서 친노와 친문 세력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전략을 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주제를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조작기소 국정특위 가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실적 쟁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 한 장면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싼 문제이죠. 박상용 검사 관련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라는 사람이 녹취록을 공개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공개하는 내용에 보니까 일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녹음 내용, 그게 이제 녹취록으로 지금 나왔는데 이게 서민석 씨, 민주당에 지금 후보로 출마하고 있다는 서민석 변호사가 이걸 제출했는데, 자, 이걸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봐라, 그러니까 회의 협박해가지고 결국은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중요한 근거를 찾았다는 식으로 지금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네요. 네, 이게 내용 그 관련된 대화와 오고 간 거 이게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관심 가질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박상영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에게 그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서민석 변호사가 박상영 검사에게 그거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게 전제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앞부분을 똑 떼고 이 부분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마치 박상영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우리가 회유를 하는 것처럼 야, 내가 잘 봐줄 테니까 너네 자백해. 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포장을 해가지고 껍데기만 가르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둔갑시켜서 지금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요. 자, 보세요. 이렇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어떻게 맨 처음에 얘기를 하냐면요.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 안 되게 해달라고 검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서민석 변호사의 제안이군요. 그렇죠. 특가법상 뇌물죄를 네. 적용하지 말아달라. 말아달라는 게 그러면 다른 걸로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거 해달라는 게 뭐냐면 그게 네. 이거였어요. 단순 뇌물죄 정범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 바로 서 변호사의 요청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들어주려고 하니까는 이거 이러한 것들이 전제된다. 그게 바로 자백이에요. 이화영이 자백을 해야지 네가 말한 정범이 되는 건데 주범이 누구란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정범이 되느냐. 주범 없이 정범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박 검사가.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앞에 있는 질문, 맨 처음에 서 변호사가 자기한테 요구했던 거, 이거를 쏙 빼고 얘기하니까 마치 뭔가 회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이거는 이제 왜곡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때 박상영 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서 검사가 요구한 거죠. 서 변호사가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정범을 해달라는 그 요청은 이재명이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야만 추가적으로 더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서 변호사가 요구한 그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열거한 게 뭐냐면 공익 제보자 원하고 있죠. 그것도 지금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거고 보석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 영장 청구 안 한 거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다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앞뒤 딱 잘라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민주당에서 뭔가 박상영 검사가 조작을 한 증거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완전 거의 허구의 소설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서민석 변호사는요 그런 적이 궁금증이 드는 게 서민석 변호사는 이 녹취를 왜 지금에서 공개할까요? 왜 지금 공개했냐? 그렇죠. 예. 왜일까요? 이게 지금 1년 넘게 선거 시기 시즌이네요. 그렇죠. 이게 네. 중요한 게 바로 선거입니다. 네. 지금 이 서민석 변호사는요. 민주당에서
청주시장 예비 후보자예요. 청주시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뭔가 야당에게 타격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점수를 따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그런 카드로 본인이 1년 동안 가지고 있던 녹취록을 공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앞뒤 떼고 편집해서 공개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에서 이게 공개됐다. 그러니까 공개 목적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고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의 계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통으로 공개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박상현 검사가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니고 며칠 전이죠. 김성태하고 이화영 녹취록 1600짜리 1600쪽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걸 전부 다 공개해라. 그 둘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라 말씀드립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네요. 서민석 변호사가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면 엄청난 형량이 나오니까 자기 이제 자기가 변호사니까 이화영 씨를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니라 단순 뇌물죄로 좀 처리해주면 안 되냐. 뇌물죄는 인정한다 이거죠. 단순 뇌물죄로 처리해달라는 건 뇌물죄는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 박상현 검사가 답을 했던데 사실 당시에 그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거절을 했고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되니까 거절을 했다면, 그러면서 어쨌든 뇌물죄가 적용이 되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자백을 해야 되고 그 관련돼서 주범과 종범이 다 있게 마련인데, 이런 상황은 대북 송금 자체의 성격이 이재명의 방북 사건이면 주범 종범 뭐 이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설명했다고 하죠. 이게 회유 공작이 아니라 서민석 변호사의 제안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느냐,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원론적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그것이 성립이 되는 거다, 이런 걸 설명했는데 서 변호사가 그걸 딱 떼고 앞부분은 떼고 뒤에서 마치 회유 공작한 것처럼, 마침 충주시장이요? 아니요. 충주의 청주시장. 청주시장 출마자입니다, 지금. 청주시장 출마자니까 예. 그런 일이 벌어졌군요. 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네요. 그리고 좀 하나 더 네. 말씀드리면, 지금 밑에 럭키님께서 아까 KBS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댓글 다셨더라고요. KBS 오버가 좀 의외로 많습니다.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버가 많으면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버 과거에 좀 있었어요. 2023년 11월에 그 유명한 검언 유착 오보가 있었죠. 이제 검언 유착 마치 이제 검찰에서 이제 뭐 얘기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특정이 지금 방송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검언 유착 오보라고 나중에 캡에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2023년 3월에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계하는 듯한 그런 이제 착시가 있는 영상을 이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를 했다라는 식으로 또 보도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잘못 비춰진 착시 현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었죠? 불공정 보도도 되게 많았었어요.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생태탕, 오세훈의 생태탕을 집중 보도했는데, 이건 아직 근거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불공정 오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뭐죠? KBS 라디오에서요, 특정 이제 진영에 대해서는 아예 원고에 있는 부분을 통으로 떼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에는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민주당만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얘기를 안 해. 무슨 좋은 일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라디오 원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자가 그대로 읽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민주당한테 유리한 얘기만 한다든가, 또 둘 다 안 좋은 얘기가 있으면 국민의힘만 얘기하고 또 민주당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내부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죠. 그리고 또 2022년 3월 8일에는 황당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알죠? 영화배우. 그분이 우크라이나에 1,000만 불을 기부했다라고 또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또 그 SNS에 떠도는 얘기인데, 그걸 확인하자고 또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오보에서 또 사과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KBS가 의외로 오보를 좀 많이 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불공정 보도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 보도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도성이 있는 보도였다라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댓글에 비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욕설을 하거나 뭐 이런 거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앞서 이제 반복적인
이제 반복된 문장 게시나 패널에 대한 공격이나 시청자 간 말 다툼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심하게 상호간 인신공격이나 욕설을 하거나 이러면 제재 대상이 되니까 그 부분 방송하다가 갑자기 제재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를 하시고 방송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이 나서는 상황이 됐는데 그 전에 연어술 파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 자, 연어술 파티 특히나 지금 조작기소 국정특위의 무슨 위원장을 맡았다고 딱 완장을 찬 후에 서영교가 특히 여러 가지로 막 거세게 거친 말도 하고 거의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도 하고 반말을 하고 막 이런 게 공공연하게 반복되던데 연월수 파티 관련해서도 서영구가 그 전에 했었죠. 박상용 검사가 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그 영상 보고 한번 방송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뭘 조작했다는 겁니까? 공소장에 판결문에 어떤 부분, 어떤 진술, 어떤 증거가 조작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집무실로 썼든 연어술 파티를 했든 진술 세미나를 했든 아니 조작된 걸 얘기를 해야 재심을 하든 공소 취소를 하든 뭐 저를 처벌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전혀 없는 상태로 왕왕 그냥 뭐 술파티 했다. 사실 술파티의 실체도 제대로 말씀 못 하시잖아요. 이화영 씨 술 안 먹고 자백했어요. 그것도 실체로 말씀 못 하시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연어술 파티 관련해서 한참 떠들더니 갑자기 연어술 파티 관련된 부분은 논쟁의 중심에 사라졌어요. 연어술 파티 관련해서 법무가 조사를 했죠. 관련 교도관들 전수조사를 했죠. 그런데 어떤 교도관도 연어술 파티가 있다고 말한 교도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뭐 관련 증거를 내놓으려고 해도 증거가 없어요. 날짜도 처음엔 특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화영이 말한 날짜하고 최종적으로 뭐 5월 며칠로 해서 법무부가 특정을 했는데 그 날짜도 여러 가지로 이제 특정된 날짜도 잘 맞질 않아요. 그런데 아까 보다시피 연어술 파티 문제로 해서 무슨 이게 조작 기소된 것처럼 한참 떨떡하더니 연어술 파티는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갑자기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 연어술 파티 의혹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건가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던지는 거죠. 막 던져놓고 이게 안 먹히고 이게 또 탄핵되거나 이러면 또 다른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실을 밝혀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연어술 파티도 지금 얼마나 오래 끌었습니까? 지금 거의 몇 년을 끌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법무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법무부에서 교도관 전수조사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또는 관련 진술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탄핵되면서 이게 부정되니까 큰일 났다. 빨리 다른 거 새로 구해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아까 서 변호사, 이제 이화영 씨의 측 변호사죠. 서 변호사를 꼬이게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관련돼서 이 사람이 녹취를 한 거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마치
검사가 여러 술 파티는 아니지만 이러한 또 다른 이제 부적절한 의혹이 있다, 조작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또 계속 그 타격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서 변호사가 지금 충주시장에 청주시장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청주죠. 청주시장에 출마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본인이 녹취를 풀었다는 것은 이건 애시당초 신뢰성을, 공신력을 가지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번에 왜 교도관들 진술 중에서 어떤 언론사가 교도관 한두 명 정도가 여러 술 파티가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고 그걸 인용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것도 언론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언론사가 어느 기자가 취재를 해가지고 그 교도관이 한테 진술을 받아가지고 여러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해서 그럴듯하게 그 기사를 본 사람은 상당히 믿었을 거예요. 야, 양심 있는 교도관이 몇 명 있는갑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독자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바로 잡아야죠. 정정 보도를 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이건 빨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근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기자가 실제 인터뷰하지 않은 교도관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여러 술 파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이제 범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어느 교도관이 나쁜 마음 먹고 실제 여러 술 파티를 본 적도 없고 본인이 들은 적도 없지만 있었다는 식으로 기자한테 제보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형사법 책임을 져야 되죠.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근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끝까지 조사해서 그 보도의 어떤 그 취재 소스가 무엇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짜뉴스는 그냥 넘어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죠. 민주당 내부에서 지난 25일에 비공개 전략회의를 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쌍방울 사건의 모든 포격을 가해야 된다. 이런 비공개 전략회의에서 취지의 의견이 나오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 문제를 초점을 맞추겠다. 쌍방울 사건을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추겠다. 7개 사건 중에 대북 송금 사건에 주요 초점을 맞추겠다. 여러 가지 공소 취소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둔다면 1심 판결 전까지 이 공소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의 실질적 목표가 결국은 대북 송금 사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네. 그 형이 나오면 굉장히 클 겁니다. 유엔 제재 대상이기도 하고 전 세계가 주목해서 막 보도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국격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1심 나오기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전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심 판결 나오기 훨씬 전이죠.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못 들어간 상태니까.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걸 확실히 없애버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작 기소라고 몰아가지고 공소를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목적은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 그리고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이것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본인한테 1심이 시작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 취소하는 거 이 두 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미 3심에서 유죄 취집하기로 환송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냐? 아까 얼마 전에 통과됐지만 4심제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4심제에서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로 채워지면은 법관들 채워지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사람들이 설마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를 때리겠느냐라고 하면서 4심에서 무죄를 받는 거 이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결국 5년 동안 차근차근 본인은 무엇을 하느냐 국가를 운영하기보다 또는 한미 관계를 개선하기보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보다 본인 죄를 없애는 거 이거에 집중해서 본인은 5년 뒤에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재판 안 받는 거 구속 안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국가를 이끌게 되면 그 나라의 앞일이 어떻게 되겠느냐 굉장히 어둡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오늘 이준호 대변인 모시고 정원호 사건들 큰 건들이 계속 정원호 관련해서는 터지고 있네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이 피감건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큰 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송영길의 싸움은 단두시 친명 친천계의 싸움 넘어서 좀 더 깊은 싸움의 저 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대북 송금 사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